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뭘 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명시하는 듯한. 북한은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누가 책임 있겠습니까? 그 백들 혈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소가 가능할까요? 가깝지만 멀고 한 민족이지만 70년째 갈라서 있는 분단국,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는 따뜻하게 품어야 하지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간주되어 있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마주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페이스북,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세암 기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크리스 존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99년도에 북한을 탈북해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구호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방TV에서 뉴스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이태검 기자이고요. 앞으로 북한의 실상을 하나하나 마주보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크리스 씨, 저희 프로그램명인 페이스북 어떤 뜻일 것 같아요? 그 SNS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고 북은 North Korea 예. 그리고 페이스는 약간 미국을 직면하다. 뭐 우리 직면 We are facing North Korea 이런 뜻이 아닐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Exactly. 정확했어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북의 실상을 마주하다. 그래서 중의적으로 저희가 페이스북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정말 잘 골랐어요. 네. 북한의 사회, 정치, 문화, 군사 등 내부 실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북한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는 북마스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함께 보겠습니다. North Korea is an unimaginable country. We aren't free to sing, say, wear, or think what we want. North Koreans are desperately seeking and dying for freedom at this moment. 지난 3월 우리 정부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되고 발간됐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내외에 알리고 또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이끈 그 물꼬를 트신 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의 연설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 오늘 일단 그 연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When we first came to the council 2 years ago, one of the first issues we tackled was the DPR case, missile and nuclear issues. Our term on the council started and is ending with the North Korean issue. This must be just a coincidence. But I'm saying this with a heavy heart because for South Koreans, people in North Korea are not just anybody's. Millions of South Koreans still have our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living in the North. Even though we never hear from them, even though by now the pain of separation has become a cold fact of life, we cannot read what is described in the COI report without it breaking our hearts. We cannot listen to stories of North Korean defectors without sharing in their tears, without feeling as if we are there with them experiencing the tragedies. We only hope that one day in the future, when we look back on what we did today, we will be able to say that we did the right thing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for the lives of every man and woman, boy and girl who has the same human rights as the rest of us. Thank you. 어서 오십시오, 대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대사님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준 전 유엔 대사이고요. 현재는 세이브 더 칠드런 이사장,
그다음에 경희대 석좌 교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한의 인권과 북한의 상황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기여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실제로 직접 뵙게 되니까 제가 굉장히 영광인데 대사님의 연설의 파급력을 몸소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한별 씨처럼 인권운동을 하셨던 경우는 더욱 그랬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현재 북한 인권 증진센터에서 탈북민들 구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단체에 이제 오는 그 청년들 중에 오준 대사님의 연설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청년들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도 오준 대사님의 그 연설, 명연설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지식의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렸는데 영어를 배울 때 원어민처럼 그렇게 발음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오준 대사처럼 또박또박하면 되나요? 이렇게 올린 질문을 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대답은 또박또박 하시는 게 낫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북한의 인권을 알리는데 전후로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면 바로 우리 오준 전 대사님께서 2014년에 유엔에서 진정성 있는 연설을 한 전과 후로 나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저도 이게 지난 3월에 나오고 나서 인터넷에 들어가도 여러분들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쭉 봤거든요. 근데 보기에 쉬운 것이 증언 내용을 직접 쌍따옴표로 적었기 때문에 그 내용만 봐도 북한의 인권 침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참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태검 기자가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통일부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이탈 주민 508명이 증언한 1,600건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북한 인권 보고서에 공개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자면요. 첫 번째,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키며 영상 속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였다가 공개 처형된 임신 6개월 차 여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16세에서 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총사령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임신 8개월 상태로 중국에서 강제 송환돼 구금된 여성이 중국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분만 유도제를 통해 강제로 출산하고 태어난 아기는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2018년 러시아에서 일한 건설 노동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일하는 것이 보통이었고요. 몽골에서는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작업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감시는 일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수시로 소지품 검열이 있고 스파이로 불리는 정보원이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소지하거나 휴대전화로 한국 영상물을 보다가 송환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도 침해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을 반동분자로 인식하는 북한 정부는 비밀리에 교회를 운영하던 단체를 일망타진해 5명은 공개 처형하고 7명은 관리소로 보냈으며 30명은 노동교화형을, 그 가족을 포함한 관련자 50명은 강제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임신한 여성분이 춤을 추다가 초성화 가리켜서 손가락으로 공개 처형당했다고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은 최고 존엄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야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는 이건 완전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맞아요. 북한은 그런 정부가 공권력을 사용해주고 주민들의 그 권리를 침해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서 18살 미만에게는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나라도.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런 어린 또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공개 처형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됐죠. 공격전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이 안의 일부 인물들과 주민, 어머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범죄와 이 사회주의적 정의 자료를 폭로하는 은정투쟁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학생은 특별히 남조선 영화와 남조선 노원의 75곡을 주머니 기업체에 인정하여 수사하는 범죄를 감행하다 처벌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북한이? 결국 그 북한이 이제 최근에 한 2년 전에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이라는 것도 만들었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 남한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잖아요. 네. 네, 한류. 예.
한류 그래서- 시작 아니십니까? 네. 한류, 뭐 K-팝, 뭐 K 영화, 뭐 여러 가지가 인기가 좋으니까 드라마.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중국과 교류가 많은 북한에도 그것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든 북한 당국이 볼 때는 이런 남한의 문화가 북한 특히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최대 10년의 중노동형까지 선고하고 또 공포심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공개 처형이라는 거는 원래 유엔이나 이런 국제적인 인권에선 금지되어 있는 건데 사람들이 보는 데서 처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의 그런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건데 공개 처형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대중에게 공포감을 일으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더 심각한 인권 침해이죠.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저도 10살 때 저도 북한에서 공개 처형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사형당하는 거였는데 방송차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이렇게 선전을 해요. 몇 시에 어느 장소로 모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합니다. 네, 공개 처형한다고. 예.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잔상이 너무 잊혀지지 오래가요. 않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떠나지 그러니까요. 않을 것 그 같습니다. 트라우마가 특히 네. 어린아이한테 사라지지 않을 텐데요. 북한 간 친구 얘기 들어보면 관광객으로 갔는데 독재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네. 그 보여주는 것들만 그 코스 딱 정하고 그렇죠. 사진기나 뭐 핸드폰 다 확인하고 내가 함부로 하다가 내가 붙잡혀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 네. 그래서 오히려 긴장했어요. 관광하러 갔다가. 과거에는 북한이 지금보다는 말하자면 자기 체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이 있었을 때는 외국 관광객이나 외국인들이 오면은 조금이라도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절도 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자기 국민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 말하자면 폐쇄된 사회에서 독재하에서 살고 있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그렇죠. 그런 거를 차단하는 데 더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 북한에 여행 갔던 외국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 끔찍한 사건이 하나 있죠. 네, 오토 윈비어. 그 끔찍한 사건 다 미국 사람들이 뭐 북한 관심 없었던 사람들도 그 예. 뉴스에 나왔으니까 네네. 많이 알게 됐죠. 맞습니다. 오토 원비어 씨는 2015년에 북한을 그냥 호기심에서 여행을 갔는데 북한의 그런 어떤 체제를 선전하는 물건이나 문서가 있으니까 그걸 기념품으로 가져가려고 그랬는지 어쨌든 자기가 챙겼는데 그것이 절도다, 세프트다, 이거 훔쳤다 그래가지고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절망적이잖아요. 하나 훔쳤다고. 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미국 정부가 노력을 해서 오토 원비어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네. 석방은 되었는데 굉장히 몸 상태가 엉망이 돼서 결국 미국에 돌아와서 죽었죠.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했다가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이 대사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직접 보고 들으셨겠습니까? 이걸 안보리 의제로 등록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침해 자료나 증언들을 접하셨을 텐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들은 그런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특히 이제 가슴이 아픈 것은 어린아이들의 인권 침해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특히 이렇게 북한에서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 자기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청소년들 또는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꽃제비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고 그러는데 집도 없고 거리에서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런 사연들을 들으면은 정말 가슴이 아프죠. 너무 슬퍼요. 특히 아동, 어린, 약자에 대한 인권이 보장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더욱 그런 가슴 아픔을 느끼게 되죠. 사실 우리한테 인권 침해 당해본 경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선뜻 생각이 납니까? 나지 네. 않을 정도로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인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권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인권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 현대적인 의미의 인권의 개념은 1948년 세계
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여기에 이 1조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권리와 존엄성에 있어서 평등하다. 결국 자유와 평등이죠. 그 두 가지가 인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크리스 씨도 미국이 사실은 이제 인권이나 민주주의가 제일 처음 시작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미국 헌법에도 인권 보호가 잘 돼 있죠. 좀 예민한 편이죠. 네, 그 수정 헌법 1조부터 거의 항목마다 인권 보호 포함돼 있고 헌법적으로 잘 보장돼 있으니까 만약에 인권 침해당하면 소송 잘 걸거나 뭔가 뭐 이 인권 보호 단체 뭐 돕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권이라는 것은 다 법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에서의 인권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북한 헌법에도 북한 인권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탈북할 때까지만 해도 인권이란 얘기가 없었어요. 아, 최근에 추가됐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한 헌법에 그게 수정되어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헌법 제8조에 보면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2016년에 수정된 북한 헌법에 그런 내용이 이제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나 법에 저런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제대로 지켜졌다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이런 논의 이런 게 필요 없었겠죠. 그런 연설 안 하셨겠죠. 예. 맞습니다. 저런 법이 있어도 북한에서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말이 헌법이나 형법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그런 법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이 그래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북한 헌법에서 인권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보면 나라마다 인권이라는 게 다르게 해석이 되나 봅니다, 대사님. 그런 면이 조금 있죠. 인권이라는 건 이제 인간인 이상 누구나 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현대 인권의 개념이 정립된 것인데요. 이제 크게는 우리가 보통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이제 자유권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언론의 자유가 있다, 뭐 표현의 자유가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행동의 자유가 있다. 여러 가지 자유가 있으니까 국가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하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회권이라는 인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 취업할 권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우리를 가만 놔두면 안 되고 국가가 우리가 그런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권리를 실현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권과 사회권이 조금 다른데요.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방 국가나 민주주의 국가들은 인권이라는 개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자유권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사회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유권이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북한은 뭐 사회권, 자유권, 그냥 권 아예 없는 거죠? 다 침해하는 거죠? 두 가지 다 침해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북한의 자유권이 보장이 되려면 북한이 민주주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권의 실현에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러나 사회권, 교육받을 권리, 네.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 이런 거는 북한이 저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것이니까 외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북한 주민들도 좀 더 누릴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은 아주 제한적인 북한에 홍수가 났다든지 흉년이 들었다든지 어떤 재앙이 생겼다든지 인도적 지원만 가능한 상황이죠. 일단 제가 1999년도에 탈북했는데 그때 북한에서는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준 노래가 있었어요.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났다. 자유권 없으면 살아도 죽은 것이니 목숨은 버려도 자유 못 버려. 이런 노래를 배웠어요. 노래가 인권 노래인데. 네, 인권 노래예요. 와, 우리가 그때 불렀던
그 노래가 엄청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노래 가사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뭔지 몰라. 자유권과 사회권이 뭔지 모르는 거죠. 자유권 같이 어려운 개념을 가지고 북한에 그런 노래가 있다는 게 너무 네, 놀라운 알겠네요. 일이네요. 미국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언제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좀 갖게 됐나요? 1990년대 중반에 북한에서는 대기근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흉년이 들고 식량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또 그런 걸 피해서 탈북자들이 대규모로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증언을 시작해서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보았는데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 공개 처형이 있다 이런 증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국제사회가 그런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2003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가 그다음에 2005년부터는 유엔 총회가 각각 북한 인권 토의를 하고 결의안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매년 북한 이런 인권 침해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지적받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1등이겠네요. 이 인권 침해에 있어서는. 그런데 유엔에는 인권 심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한 4, 5년에 한 번은 유엔에 가서 보고를 하면 다른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거나 권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권고를 여태까지 제일 많이 받은 나라는 미국이에요. 우리 미국이요? 네. 미국이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왜 북한보다 미국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자유민주주의니까. 근데 그런 권고나 지적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꼭 인권이 나쁜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다른 나라들이 네. 이제 미국에 대해서 약간 질투심 또는 진짜요? 미국에 대한 뭐 반감 이런 게 있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더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얘 너무 잘 나간다. 예. 좀 떼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받는 지적은 예를 들어서 사형 제도가 아직도 있다든지 무슨 경찰이 가끔 뭐 과잉 진압을 한다든지 그런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지적을 많이 받는 건데 네. 북한이 지적을 받는 거는 막 공개 처형한다든지 재판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막 정치범 수용소에 가둔다든지 이런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의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인권 침해 강도가 차원이 다른 거죠. 맞습니다. 유엔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꽤 오래전부터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북한에서는 인권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은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북한이 비준한 인권 관련 5개 협약을 보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또 1990년 아동권리협약, 2001년에는 여성차별 철폐협약, 2016년에 비준한 장애인 권리협약입니다. 아니 그렇게 다 조약이 돼 있으면 네. 왜 안 해요? 실행 왜 안 지켜요? 9개의 인권 협약 중에 하나도 가입 안 한 나라는 없어요, 이 세상에.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중에 4, 5개의 인권 협약은 가입을 해야 정상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은 있었겠죠. 네. 이미지 메이킹.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국제사회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이 좀 더 인권 협약 내용을 잘 이행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해서 망신을 주자. 그걸 영어로 naming and shaming이라고 합니다. 네이밍 앤 쉐이밍. 예, 그전에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인권 침해 같이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맞아요.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게 망신 주기밖에 없다고요? 맞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그런데 사실은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인권 문제는 오랫동안 국내 문제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었는데 그런데 지난 한 20년간에는 이제 조금 더 강한 방법들이 생겼어요. 그 대표적인 게 국제 형사재판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심각한 인권 상황은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14년 이후에는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이 있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뭘 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명시하는 듯한. 그렇죠. 맞아요? 영어로 이걸 accountable이라고 그러죠. 누가 책임 있는 그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사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북한은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누가 책임 있겠습니까? 그 백제 혈통 맞나요? 망신하게 예, 그러니까 북한 외교관들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간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논의가 되니까 북한에서는 좀 민감한 반응을 더 보이기 시작했고 유엔에서 제시한 그런 개선 권고안 중에 상당 부분을 자기네가 그럼 검토해 보겠다 이런 반응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250개쯤 권고를 받는다면 그 절반 정도는 우리가 한번 개선하도록 검토해 보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긍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요. 김정은이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포토라인에 서고 그런 상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포토라인에 쓰든 안 쓰든 간에 어쨌든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소가 가능할까요? 북한이 아직 로마 규정에 가입하지 않아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는 어렵지만 유엔에 만약에 특별 법정을 세워서 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지금 한별 씨가 말씀하신 게 정답에 가까운데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한 로마 규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지 않은 나라에서 그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났을 때는 유엔 안보리가 그렇게 결정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유엔 안보리에는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그런 결정을 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러시아의 푸틴은 이번에 어떻게 기소됐어요?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데 그러게요. 그거는 물론 러시아도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권 침해가 일어난 곳은 우크라이나거든요. 우크라이나는 가입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 북한도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하지 않고 어딘가에 가입한 나라에 가서 그런 인권 침해를 했다든지 이러면은 기소될 수 있는데요. 북한 땅 안에서는 괜찮은데 다른 땅 가서 하면은 바로 기소돼요. 근데 그 나라가 로마 규정에 가입해야죠. 그렇죠. 가입했죠. 근데 이제 물론 푸틴 대통령이 기소가 됐다고 해서 지금 당장 헤이그에 가서 재판을 받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현직 국가원수가 현직에 있는 동안에 가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직에서 물러나면 재판을 받기도 하고 이제 유죄가 되면 감옥에 가기도 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런 변화는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거.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에게는 압박 요인이 되잖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망신주기? 망신주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세상에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가 망신당하기를 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압박 또는 그런 토의 이런 것이 계속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누적된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고요. 국제적으로 망신 주는 게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런 우리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 인권 보고서 이런 내용 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의미, 이런 발간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보여주신 그런 보고서는 여태까지는 저거를 비공개로 했었죠.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보고서로 작성해서 누구나 저걸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함으로써 그 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인권 침해를 하는 그 당국에는 압박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는 저런 것이 공개되는 게 맞는 거죠. 또 북한 인권대사도 임명됐거든요. 2016년 북한인권법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실현하지 않다가 이번에 임명이 됐고요. 북한인권법에 나와 있는데 아직도 실현이 안 된 거는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북한인권재단이라는 거를 만드는 건데 그것도 뭐 만들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북한 인권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대사님의 소중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뭔가 바로 옆에서 대사님과 한 공간에 있으니까 따스함이 느껴졌어요. 대사님의 그쵸? 분위기와 따뜻하신 분. 예, 따스함이. 터지는 예. 뭐 전쟁 나가면 엄청 그 냉철하게 살 것 같고 그다음에 밥 먹으면 식구들이랑 다 이렇게 두루두루 사랑 나누면서 밥 잘 하실 것 먹으면 같고. 고기 다 구워줄 것 같고. 이거 다 편집해 주세요. 네. 자, 오준 대사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습니까? 저도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 자신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